새누리당 이제 도로 친박당이 된 지 만 이틀이 됐습니다. 박상병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정현 대표가 어제 또 그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가 뽑힌 다음에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그만뒀거든요. 이게 본인이 보면 안전판은 좀 마련했으니까 도저히 물러날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또 친박이냐? 라고 하는 비판 여론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친박 원내 지도부가 들었었으면은 다른 전체 당에 이정현 대표의 친박 체제는 물러난다. 라고 말하면서 남아있는 원내대표한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힘을 실어주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앞으로 비대위를 구성할 때 나름대로 중립적인 인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이보 후퇴의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혹시 이번 기회에 아예 탈퇴해버려요? 라고 하는 당내 분위기를 다소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가 물러났는데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 그리고 앞으로 비대위원장도 아마 상당 부분 중립적인 인사 또는 비박적 인사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이런 경우에는 탈당을 고민하던 사람들도 이 정도면 탈당할 명분이 없네? 라고 하는 효과를 노려서 이제 바로 이제 안전판이 마련됐으니 이번 기회에 힘을 실어주면서 우리는 빠지겠다. 그래서 저는 사퇴를 한 겁니다. 네. 자, 이정현 새누리당 이제 전 대표가 됐나요? 4개월 그렇죠. 전에 이제 대표가 됐을 때 흑수저 성공 신화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만 경호했다 이런 평가가 엇갈리기도 했거든요. 네. 그동안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누리당에는 친박, 비박, 그리고 그 어떤 계파도 존재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아주 다양하게 완전 일반 상인 얘기도 듣고 친구 얘기도 듣고 그 사람들이 그거 실천하면 제가 뜨거운 장에다가 손을 집어넣게요. 같은 기자님들이 취재를 했는데도 그렇게 말하자면 사실이 아닌 그런 보도를 그렇게 하십니까? 감히 현직 당 대표를 축당하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함부로 발표를 합니까? 정말 가소로운 짓입니다. 저는 오늘 당 대표직을 사퇴합니다. 최고위원님들께서도 저는 저와 함께 최고위원직을 오늘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4개월 동안 행보를 참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정말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신지호 의원님. 근데 4개월 동안 대통령 경호만 했다 끝났다라는 평가들이 많아서요. 그러니까 이정현 전 대표에게는 여러 가지 좀 회한이 남는 4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17개대나 올랐으니까 얼마나 폼나게 잘해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잘해볼 만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게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최순실이 좀 개인적으로 믿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정현 대표의 어제 그 퇴진은요, 친박의 나름대로 다 계산된 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제 비박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비박 교란책 차원에서 이 수를 쓴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정우택 원내대표가요, 이제 비대위원장을 전국위원회가 그 전체 성원이 100% 참여하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요. 이게 성향상 보면요, 한 70% 이상이 친박이에요. 그러니까 비대위원회에서 뭐 이렇게 비박 쪽이 뭐 표대결 해갖고 이길 가능성 전무하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아마도 이 정우택 원내대표가 질질 비박할 때 줄 것처럼 또 아닌 것처럼 뭐 하면서요, 시간을 다 뺏어버릴 겁니다. 아마 이런 작전으로 나오면서 오히려 비박을 더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비박의 그 모양새를 확 좀 이렇게 망가뜨리고 말이에요. 시간을 뺏고 하는 그런 그 책략으로 나가지 않을까 봅니다. 네. 그 어제요,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친박 정우택 원내대표가 62표, 비박 나경원 의원이 55표를 얻었는데, 공교롭게 일주일 전에 새누리당에서 탄핵에 찬성했다고 보는 표가 62표였거든요. 그렇죠. 일주일 만에 이제 상황이 바뀐 건데, 이거를 친박과 비박의 주도권이 바뀌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당분간 내전은 이렇게 비등비등하니까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 친박과 비박의 세력이 일정 정도 이제 좀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저는 아마 이번 선거는 저는 비박의 철저한 패배라고 봅니다. 철저한 패배다. 왜냐하면 전략도 없었고, 네. 특히 지난 이 기권한 사람들, 그러니까 투표 안 한 사람들 중에서 보면 대부분 비박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비행기 시간이 다가와서 투표 안 하고 간 분들, 또 해외 여행 가서 소식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 다 비박계 분들이 많아요. 네. 자, 그러면 비박계가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를 임하는 자세가 어땠는가라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절박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이 정말 중요한 선거라면 외국에 있더라도 와서 투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좀 문제. 두 번째로 후보 전술에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네. 이미 나경원 의원이라는 분은 한 번 실패한 분입니다. 일단 선거에서. 지난번 정지석 원내대표가 붙어서 패배한 분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중립지대 의원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끌어당겨야 되는데 예. 문제는 그 사람들 그냥 가만 놔두고 자기들끼리만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호영 의원이라든지 TK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후보를 좀 내세워서 그들을 좀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전략을 내세워야 되는데 그런 전략도 없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 비박이 도대체 뭘 할 거냐에 대한 비전이 없다. 자, 당에 남을 건지 나갈 건지 이것부터 지금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냥 당에 지금 남는 것도 아니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일단 한번 욕심 때문에 한번 참석해봤다 지면 또 나와서 탈당한다 그러고 또 비대위원장 주려고 그러니까 조금 남아있다가 또 안 되면 또 이제 나간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보면 기본적으로 비박계의 웰빙 체질 정말 이것 자체가 이번 선거의 패착이고 앞으로에도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비박계가 결단을 내린 거 보면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제가 볼 때는 친박한테 판판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 친박은 지금 절박합니다. 패족 위기에 당한 친박이 똘똘 뭉쳤어요. 이쪽은요 여전히 행복합니다. 웰빙이에요. 네. 그래서 김무성, 유승민 이제 두 사람이 지금 보면 한 번만 더 두고 보겠다 이렇게 말만 되풀이하고 결기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우리 예전 어렸을 때 이런 얘기했죠. 두고 보자는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없다. 실제 그렇습니다. 보면은 김무성 대표 부산 가서 무슨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일주일 동안 지켜보면서 네. 고민하겠다. 네. 사실 김무성 대표는 이미 두 차례 기회가 있었어요. 최근에만 해도. 지난번 남경필 지사 다음에 김용태 의원 차고 나갔을 때 그 당시 당이 입중되었을 때는 먼저 나가서 용기를 보였어야죠. 또 그게 어려웠더라면 최근에 보면은 사실 이정현 대표 등 당시 구 친박 지도부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을 심판하고 있는 윤리위원회 7명 위원장에다 친박 8명을 다 섞어넣었어요. 거기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이진권 위원장 등이 즉각 사퇴했습니다. 그럴 때 말이 김무성 대표가요. 허허벌판에 시베리아 벌판에다 딱 막대기 하나 꽂고 자, 더 이 당에는 비전이 없다. 내가 지금 보면 굶어 죽어도 밖에 나서 굶어 죽겠다. 라고 막대기를 꼽았더라면 저는 그 순간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많은 일반 비박계 의원들이 그래 김무성 대표가 저 정도 단기를 보인다면 우리 함께할 용이 있다. 금세 원내교섭단체 됩니다. 과거 2007년에 열린 우리당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세요. 제일 먼저 천정배 의원이 차가 나가고 곧 이어서 김한길 의원이 22명 의원을 끌고 23명이 집단 탈당합니다. 그 순간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진짜 자신들이 얘기했던 황영철 의원이 얘기했죠. 최순실의 남자 8명 빼고 싶으면 그게 무너뜨리고 나머지 그래도 보면 친박 중에서도 좀 쓸만한 친박들 건져내고 그렇게 재건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 저런 거 다 놓치고 앞서 세 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자 원내대표 선거 경선에서는 잘하면 이길 것 같거든요. 그럼 이기면은 그냥 내가 머물고 지면은 나오겠다? 아니 그것은 민주주의 대원칙이 이른바 그와 같은 승부 그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고 나오겠다? 그거 안 되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비대위원 선출해서 전국위원회에서 추인하는 과정에서 또 보면 아까 우리 신 의원 말씀대로 친박이 한 70%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면은 이기면은 이런 식으로 이번 수계산하는 웰빙 체질 갖고는 네. 절대 분당이 될 수 없고 다만 한두 명 불평 가진 사람 몇 명의 탈당은 있을 수 있으되 새누리당의 분당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입니다. 네. 현장상 한번 점검해보고 올게요. 지금 이제 그 태극기 물결이 난곡역 쪽에서 서울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뭐 보면 엄마 부대 뭐 탄핵 반대 측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종로 소원에서 이제 만세 삼창후에 서울역 방향으로 저렇게 행진하고 있는데 이거 동아미디어센터 앞에서 지금 지나가는 모습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서울역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경찰 쪽은 일단은 촛불 집회 측과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렇게 지금 이 태극기 물결을 좀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 현장 모습 함께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이제 뭐 황태순 의원께서는 탈당 분당 뭐 이거 안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자, 어제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가 좋다, 비박계 비대위원장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서청원 의원 등 친박계가 점심을 모여서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친박과 비박 공동위원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를 했다는데,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가 예를 들면 유승민 비대위원장 카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친박이 동의를 할까요? 친박은 전략적으로 동의할 것 같은데.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동의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지금 이제 패족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면은 지금은 비박 쪽에 누가 비대위원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세는 친박 쪽으로 굳혀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집단 탈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면은 뭐 마다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한 비대위원장 한 명 주고 나머지 비대위원들은 친박 쪽에서 다 추천하면 되잖아요. 비대위원장이 만들어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한 몇 명이라도 한 10여 명 정도가 탈당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사람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이 정도로 지금 당에 혁신을 하고 비주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을 재건하고 있는데 탈당한다고? 라고 하는 명분을 안 주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마 지박 쪽에서는 공론을 가든지 아니면은 완전 비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중립 쪽에 있는 인사를 비대위원장을 하고 그 대신에 좀 알맹이 있는 비대위원들은 주변에 친박계와 가까운 인사들을 배치를 하면서 당을 변화된 모습으로 바꾸려고 굉장히 애를 쓸 겁니다. 국민들한테도. 자,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친박당 아닙니다. 친박의 핵심 인사들은 다 뒤로 물러났습니다. 보십시오. 볼 수 있는 인물들을 만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비박계들 쪽에서는 탈당하려고 하더라도 여의치가 않겠죠. 그런 전략으로 아마 넣을 겁니다. 정치권 얘기 하나만 더 짚고 아까 이제 고영태 씨의 폭탄 발언 보도 한번 갈게요.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도 이제 정진석 전 원내대표 마찬가지로 충청권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 친박이든 뭐 어쨌든 새누리당이든 반기문 총장 데려오는데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좀 수월해지는 건 아닌가요? 반기문 총장이요. 저기 뉴욕에 멀리 계시지만 요새는 이게 뭐 인터넷 이런 것들이 다 발달돼 갖고요. 국내 정치 상황들 있죠. 다 빠삭하게 보고 있는데 반기문 총장이요. 정말 정치적 큰 꿈을 가졌다면 이 새누리당에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무슨 정우택이 뭐 원내대표가 됐다. 충청권이니까 뭐 좀 낫다 해갖고 들어온다? 저는 거의 가능성 없어 보이고요. 아까 우리 박상병 박사는 친박에 대해서 약간 후한 점수를 준 것 같은데 유승민 단독 비대위원장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요. 왜냐하면 그 어떤 숙청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절대 허용하지 않고 주더라도 무슨 공동위원장 줘가지고 거기다 사실상 힘을 못 쓰는 그런 이제 저기를 만들 거고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박의 향후 그 대응 전략은요 이렇습니다. 전국위원회 바로 소집 뭐 안 하고요. 시간 좀 한 1주간, 2주간 끌 겁니다. 그러면서 비박 쪽 그 비대위원장 받아줄 수도 있는 것처럼 하면서 나름대로 중간에서 그 친박 쪽 얘기랑 비박 쪽 얘기 사이에서 그걸 조정하고 고민하는 정우택의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양새가 이 사람은 친박도 비박도 아니고 중도구나. 네. 모양새도 그렇게 나고 이게 검증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뭐 나름대로 고심 끝에 뭘 내리면 그게 비박들의 시간도 빼앗고 명분도 빼앗고 하는 그런 그 전술로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박이요. 이게 실리도 챙기지도 못하고 모양새는 모양새대로 다 망가지는 그러니까 나중엔 나가고 싶어도 그 탈당의 어떤 동력도 확보를 못하는 어떻게 보면요 김무성 대표가요 그 친박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파트너가 아니고 정치적 노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비박이 친박의 정치적 인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오지도 못하면서 그 안에 그냥 모양새는 새누리당에 분당 안 되고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모양새는 갖춰주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냥 보조 이렇게 전락할 수가 있다. 친박의 노예고 그 노예에게 인질 잡힌 비박. 그렇죠. 이현정 의원님. 근데 인질이든 노예든 그 노예 그 얘기를 하면서 고영태 씨가 오늘 어떤 한 일간지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보도 내용이 조금 충격적이어서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 측 증인과 친박계 의원이 국정조사에서 짜고 쳤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고영태가 지난번 청문회 출석하고 난 다음에 월간중앙 기자하고 11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사실들을 추가로 밝혔는데 그중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전에 그 2014년도에 김무성 전 대표와 서청원 대표 그때 개표 경선 붙었을 때 그때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 통화를 하면서 서청원 대표를 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 한 가지 함께 또 하나는 뭐냐면 그 13일 이후에 15일 날 청문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나왔었습니다. 네. 거기서 뭐냐면 그 태블릿 PC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최순실의 소유라고 하는 태블릿 PC, 그 JTBC 보도했던 그 태블릿 PC와 관해서 이거는 고영태 씨가 가지고 다녔다. 그리고 이 고영태 씨가 충전한 잭이 없으니까 그걸 사오라고 그랬다. 자, 이거를 새누리당 의원이 질문을 하면 그렇게 대답하는 것으로 아마 할 것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틀 뒤에 보면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대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 짜고 친 거 아니냐 그런 지금 의혹이 일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렇다면요, 실제로 고영태 씨가 증언한 대로 친박 의원이 좀 그런 청문회 때 친박 의원과 박헌영 씨가 그런 대화를 했는지 저희가 실제로 그 청문회장, 4차 청문회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PC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 말씀은 그 태블릿 PC가 이번에 종편에서 문제가 됐던 그 PC가 맞습니까? 그건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던 PC가 종편에 공개됐던 PC라고 그 추정을 하는 이유는 그 태블릿을 고영태 씨가 이제 들고 다녔었고 저한테 충전기를 사오라고 시켰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사오겠다 했는데 제가 그걸 못 사갔습니다. 그래서 고영태 씨가 그걸 가지고 저한테 핀잔을 좀 했고. 네. 그런데 지금 예. 오늘 지금 이만희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저 내용은 모두 허위다. 필요하면 내가 고영태, 박헌영 모두 불러다가 대질신문 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예. 지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 아침에 기사를 보고 까르르 뒤로 넘어갔어요. 하도 우스워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고영태가 나와서 그 당시 세간의 주목을 얻었던 것이 2차 청문회 12월 7일입니다. 그리고 그 월간 중하고 인터뷰했던 것이 12월 12일이고요. 저것이 보면 청문회가 있었던 것이 12월 14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15일. 그러니까 이틀 후니까 고영태가 하늘의 기운을 받았습니까? 이만희하고 예를 들어 가정하여 박헌영 과장하고 이만희 의원하고 둘이 짰다 치십시다. 그 내용을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이만희 의원이 내가 짰으니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 박헌영 과장이 고영태하고 통화해서 내가 이렇게 짰습니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뒤집어 이야기하면 고영태는 그 당시 태블릿 PC가 가장 세간에 지금 주목을 얻고 있는 것이 태블릿 PC 문제입니다. 태블릿 PC가 오염됐는지 오염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고영태가 나와 있은 그 청문회에서 굉장히 태블릿 PC가 쟁점이 되었어요. 그리고 고영태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것인지. 그리고 자기가 들고 다녔다는 것도 자기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마침 예전에 구형 태블릿 PC라서 그 충전기 잭 시켰더니 그 밑에 자기는 상무였고 그 당시 박헌영 과장이 엉뚱한 거 사갖고서 한번 혼냈던 것도 기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짐작컨대는 누군지 모르겠으나 새누리당, 자기한테 적대적인 새누리당이죠 지금. 새누리당 누군가가 태블릿 PC를 물으면은 박헌영이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거니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하고 둘이 뭉술하게 얘기했던 것인데 그게 우연히 맞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지금 이만희 의원이 이거 갖다가 3자 대지신문 할 거 없이 빨리 검찰에 고발하세요. 고발하셔갖고 갖다가 실제 따져보면 될 겁니다. 아니 그리고 이걸 보면 무슨 고영태가 무슨 천리 아닙니까? 이틀 후에 있을 일을 갖다 토시 하나 들리고 알게? 그거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아니 최순실하고 오래 지냈으면 신기가 생길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하늘의 기운을 받으니까. 검찰 수사하면 고영태의 신기를 아마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 되는 웃지 못할 저런 얘기인데요. 저 이만희 의원이요. 보니까 이제 경찰 고위 간부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저런 이제 수사에 대한 또 경험이 또 풍부한 그런 거고 또 보니까 이분이 또 지역구가요. 지역구가 저기 아닙니까? 영천하고 청도, 청송 이 일부인데 또 보니까 고등학교 또 차경환 의원 또 고등학교 후배예요.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배경으로 봤을 때 이 둘이가 이만희 의원하고 그 박헌영 과장이 직접 통화하고 소통해가지고 그 사전에 각본을 짰는지 아니면 중간에 또 누군가가 매개체가 있었던지 그런 개연성은 있는 거죠. 이걸 볼 때 되게 복잡해요.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에 실제로 청문회에서 나왔던 질문과 답변 내용이 이틀 전에 고영태가 미리 얘기를 했던 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틀 전에 그죠? 그때가 13일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신기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주변에 누구 하나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자기가 직접 들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핵심은 정확하게 자신이 예언했던 대로 청문회에서 그 질문과 그 답변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전에 왜 K스포츠에서 이 청문회에 대응하는 지침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빨간색 표시하고 예. 우군 접근할 때 그때 이만희 의원이 우군으로 분류가 됐어요. 이제 안민석, 박영선 의원이 이제 빨간 표시가 있고 그랬죠. 저격수이 되고 예. 그러니까 그때 그 사인하고도 전체로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마냥 이렇게 신기다 이거 넘길 문제가 아니라 어떤 톤으로 입수를 했는지 또 실제로 충분히 유추를 하면은 이를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기다 아니라 이거는 진짜 정말로 검찰 조사를 하면 진짜 답이 나온다 봐요. 어떻게 알았는지 답 나오지 않겠습니까?
비난할 문제는 아니라고. 예. 이현정 의원님. 이게 이제 고영태가 보면 지금 계속적으로 보면 지난 청문회 때 나왔던 이야기에 플러스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다시 또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아주 민감한 서청원 의원의 대표 문제 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문제가 제가 볼 땐 더 중요한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최순실이가 직접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면서 자, 그 사람으로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좀 강제성이 비슷한 이야기를 이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당대회 때 그렇죠, 서청원 전당- 의원과 김무성 의원이 붙었을 때 그때 말씀을 그렇죠. 하신 그 전에 거죠. 이야기. 그러니까 네. 서청원 대표를 내세워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걸로 비춰보면 하여튼 고영태가 알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내용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왜 계속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야기를 일주일에 한 흘려내는지. 번씩 정도.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제가 볼 때 좀 의문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친구가 뭔가 이야기 자기 알고 있는 것을 100%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 여전히 있는데 문제는 이 최순실이 독일에 있으면서 여러 차례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말을 맞춰야 된다. 그다음에 뭐 그 이제 최근에 박영선이 공개한 걸 보면 입을 맞춰야 된다. 좀 한번 짜봐라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국내 들어올 때도 31시간 동안 사실은 이제 최순실이 그 어떤 이 검찰 눈을 피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게 뭔가 최순실의 지시에 따라서 전체가 어떤 큰 그림을 짜고 그 큰 그림 속에서 각자의 어떤 그런 이 역할을 부여했던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저는 그 점도 좀 보고 싶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황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저 격까지를 다 빼세요. 예. 다 빼시고 간단하게 하면 태블릿 PC가 지금 최순실이 것이냐 최순실이 것이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다룰 줄 아느냐 다룰 줄 모르냐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고영태 이야기 보면 나는 태블릿 PC를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갖다 다루는 것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박헌영 과장의 얘기는 아니야. 그 태블릿 PC는 고영태 것이고 고영태가 들고 다녔어. 이렇게 되는 경우는 검찰의 주장이 약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월간 중앙의 인터뷰가 바로 10 며칠 날 이루어진 거예요. 예. 자, 이런 과정을 보면은 만약에 지금 이 고영태의 이야기대로 하면은 마치 실제 자기가 들고 다니는 저는 일단 박헌영의 말이 팩트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희하고 짜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만희 의원이랑 입 안 맞추고 박헌영은 자기가 알고 있는 팩트를 그대로 얘기했을 때 그것을 마치 이런 식으로 확 물을 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제가 고영태가 미리 그 월간 중앙이랑 인터뷰하면서 이만희 의원이랑 할 것이다. 최소한 TK 의원이랑 할 것이다. 이렇게만 압축해서 알았구나. 근데 둘이 뭉수리하게 새누리당 의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질의 답변은 완전히 똑같으면 그거는 뭐 그건 당연하죠. 팩트이기 때문이죠. 그거는 고영태 것이었고 고영태가 늘 들고 다녔던 것이었고 고영태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충전기를 사오라고 시켰는데 저 박헌영이가 잘못 사와서 혼을 냈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이제 팩트가 질의 응답을 검찰 안 수사는 하잖아요. 전혀 다릅니다. 검찰 수사는 최순실이가 움직였던데 계속 이 IP가 움직였고 독일 갈 때 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 자체는 지금 그런 고영태가 갖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거꾸로죠. 아니, 고영태가 간 게 아니고 검찰 수사에 보면 이렇게 주장한 박헌영의 말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만희랑 짰다고 얘기하면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입을 맞췄다는 요지는 뭐냐니까 이만희 의원과 지금 박헌영이 거짓의 진술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걸 갖다 팩트.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빨리 아까도 말씀하신 빨리 이걸 갖다 이만희 의원이 갖다 뭐 3자 대지를 어쩌고저쩌고 할 거 없이 빨리 검찰에 고발해갖고 황 의원님 이야기의 전제는 딱 잡아서 확인해봐요. 그 PC가 고영태가라는 걸 전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안 되죠. 아니죠. 검찰 수사가 다른데. 아니죠. 나는 이제 검찰 수사를 믿는 전제하에 지금 이 검찰 수사 결과와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다르게 나온 얘기가 뭐냐니까 지금 박헌영 과장의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지금. 네. 근데 저는 이게 조금 명쾌하지가 않아서 아니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된다니까. 근데 신재현님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 말이 팩트일까 뭐 그 사람들끼리 뭐 짰든 안 짰든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있는 사실이니까. 근데 그게 아무리 있는 사실이라도 국정조사에서 질의가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팩트 자체가? 그럼요.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저는 어느 쪽이냐면요, 뭔가 중간에 누군가가 큰 그림을 그렸다는 커뮤니케이션을 연결시켜준, 그러니까 이만희 의원과 박헌영 과장이 다이렉트로 안 하고 중간에 누가 꼈을 가능성이 있지만 어느 정도 사전에 조율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요. 예, 그리고 하여간 제 짧은 그 국회 경험으로 봤을 때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보이고, 지금 그 말은 대단히 위험한 게 검찰 수사를 완전히 100% 뒤집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어떤 근거 없이 그런 주장은 조금 상관하는 게 좋다고. 정동춘 이사장이 이거 문서 다 써왔잖아요. 정치를 모른다면서요. 정확하게 다 찍어왔잖아요, 이거를.
이거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주변 다 공유했잖아, 다. 그 누군가가 저 전체를 판 짜고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이거 왜 무시할 거예요? 일단 이거는 분명히 이제 뭐 경찰에서 뭐 그러니까 수사를 하든 검찰이 수사를 네, 검찰이 수사를 하든 사실관계를 좀 이렇게 아까 서청원 파악을 의원 건도 잠깐 첨언할게요. 우리가 2014년 있었던 저 7.14 전당대회 때 예. 우리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서청원 후보를 밀었고 김무성 대표를 갖다가 김무성 당시 후보를 놓고 서청원 후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도 생생합니다만 여기서 당장 김무성 후보가 대선 출마 불출마 선언을 한다면 나도 결단을 용이했다는 식으로 큰 틀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서청원 당시 의원을 밀었다는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 지금 보면 고영태라는 사람은 뭐냐니까 그때 마치 당연한 것을 이제 아니 증언했다는 그게 아니죠. 얘기입니까? 그게 마치 무슨 박근혜 대통령, 이런 박근혜 대통령이 심정적으로 자 김무성을 밀까 서청원을 밀까 고민하는데 명령을 턱 해갖고 서청원을 미시오! 라고 얘기했다는지 얘기하는 자체부터가 말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네. 그건 이제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 저기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현장 화면 한번 보실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8차 촛불 집회가 시작이 되려고 합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세월호 일가족 등이 구명조끼를 입고 이제 행진을 할 예정이고 실제로 지금 집회 무대 본 무대 앞에서 저렇게 집회 참가자들이 구명조끼 304개에 달하는 이제 구명조끼 하나씩 입고 집회에 이제 조금씩 하나둘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